이거는요,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이라고 하는 작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뭐 조잡하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약간 좀 심리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서 그냥 내용을 놓치고 읽게 되면 좀 어렵긴 한데 내용을 좀 차분하게 밟아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으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적 작가 시점에 있는 이 양반이 이제 특정 인물을 또 역시나 잡아가지고 내용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뭔지를 좀 파악해내시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은행원인 윤일섭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여기 메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승진탈락,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그렇구나.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별증을 앓게 되고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차나 한 잔과 약간 비슷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일단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적으로 분출하는 건데 이제 약간 남들을 뭔가 괴롭히는 식의 잘못된 식으로 이제 이걸 분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면서 손 박사는 이러한 이제 윤일섭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도착증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좀 아는 것을 잘못 알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려고 지금 이제 해보고 싶은 거겠죠.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반영했다. 그야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찬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 박사가 이제 얘에 대해서 내린 거는 이제 어떤 거야?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게 원래 욕망인데 지금 엉뚱하게 이제 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풀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이것 동그라미 칠까 쇠창살부터 지워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메인 소재가 이제 바로 쇠창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창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일종의 어떤 단절감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얘를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안이 있을 거고 이제 밖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 단절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이 될 수도 있고 바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잡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영 마음 가운데 시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게 언제나 안과 밖의 구문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손 박사가 제안하는 건 이제 쇠창살을 없애라. 그럼 굳이 안과 밖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글쎄 일상길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형은 은행 세차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뭐 은행에도 이렇게 쇠창살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 같은 공동 구성원 아니냐.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쇠창살 빼고서는 딱히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일엔 지금 윤영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창살에 안이거나 바깥이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영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여기 밑줄 윤영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손 박사는 쇠창살은 이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구획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상이나 현실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쇠창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고 같은 데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과 현실에도 이게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마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너는 이거를 이제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있는데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윤영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일섭이 너는 지금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 아니겠는가 라고 지적한 거죠.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영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은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영 내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칸막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런 거죠. 네가 얘기하는 그 세상과 현실에서 얘기하는 쇠창살은 특별한 곳이 아니면은 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가 은행에 가게 되면 거기 쇠창살이 있는가? 아니지 않냐? 유리칸막이로 되어 있지 않냐? 자유롭게 소통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거겠죠.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예진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대요. 얘가 원래는 이제 은행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손 박사가 다 확인을 해본 거겠죠. 못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서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밖을 갈라놓지 않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쵸?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적 유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라면서 손 박사는 이제 일섭의 이러한 정신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본 거죠. 그러니까 낙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영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누군가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투척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게 나오게 된 게 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영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영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히 복수심이 발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골탕을 먹고 남편을 겪는 것을 보고 윤영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변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동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감추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얘도 그럼 인정하는 거는 이런 거겠네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잘못되어 있다라고 되고 있지만은 이제 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치유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줄.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막사의 말은 산당이한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시간의 흐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조금씩 치유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네요. 일섭은 손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번에는 손박사의 충고에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에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손박사의 말에 따라서 이제 치유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죠. 손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감추어 가자 그의 유욕 역시 제풀의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의 주위 사람들을 돌려주는 장난 따위에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끊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일섭은 손박사와의 이런 면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손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손박사 입장에서도 이제 일섭이가 치유가 됐을 거라고 본 거겠죠.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다.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소리 없이 병원을 나왔고 손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찾아가 그를 만나곤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는데 손박사는 일섭을 보자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라면서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떻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대요. 손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윤일섭이 치유가 되니까 그러면은 약간 리프레시를 할 겸 창경원에 가서 한번 소풍을 좀 즐겨봐라라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좀 바꾸고 있는 것이니까요. 손박사로서 그쯤에서는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일섭으로서는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가 없었고 오랜만에 바람이라 좀 쐴까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밑줄. 거기서 비로소 손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았대요. 자, 근데 오히려 이 창경원에 가게 돼서 일섭에 뭔가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손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치유를 했던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중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나도 이것도 여러분들 읽으면 좀 어렵겠지만 뭐 사실 이 청준에 뭐 배꼽을 위한 병족 보더라도 좀 납득 안 되는 거 있을 텐데요. 사실 쇠창살이 우리 세상에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땐 그래요. 이제 손박사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설명을 덧붙인 것 같은데 이제 윤일섭은 이제 그럼 쇠창살이 진짜 없나 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창경원에 갔더니 이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문득 기가 잔뜩 죽어 있었대요. 다시요.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었대요. 자, 쇠창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사자의 무리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인간의 무리가 있을 건데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인간들이 기가 죽어 있는 상태래요.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웠대요.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굉장히 무서운 사자인가 봐요. 그건 아무래도 여기 밑줄 그을게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자 쪽에서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은 격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마저도 마찬가지였다라면서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실제로 쇠창살은 존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게 되니까 이제 손박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구경을 할 줄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고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가며 사람들을 불러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못 느끼고 바보처럼 휘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는 사람들도 이 등골에 손톱거리는 맹수리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 밑줄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십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거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여기 밑줄 쇠 울타리가 마련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 박사의 얘기와 달리 세상에는 아직도 실제로 이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 박사의 말은 일종의 이제 비유적인 걸 얘기했던 거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것은 물론 여기 집중해 그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되차지하려고 즐기려 하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쇠창살의 안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진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뭔가 부러워하면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약간 이 구조였던 거죠. 그치? 선택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을 구경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간 채 우왕좌왕 반향을 계속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서는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모호가 사자 따위 들등색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여기 밑줄 선택받은 자들과 한물이 이미 분명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이제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수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을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여기 밑줄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꾀어낸 셈이었고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가 없었다. 손 박사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꼼수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군다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 하나로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내놓고 말겠다. 손 박사겠죠?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유 같은 것일수는 도저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쇠창살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손 박사의 말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끄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요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 박사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얘는 일종의 기성세대죠. 원래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롭게 오려고 하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현대인의 어떤 모습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송기숙의 당제를 보도록 합시다. 되게 그냥 차분하게 읽게 되면 얘는 황홀한 실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작품이고요. 이 마을에 어떤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 간에 갈등이 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자, 근래는 색다른 풍속. 자, 여기서 말하는 색다른 풍속은 이 마을에만 존재하는 좀 독특한 어떤 행사 같은 건데요. 그냥 밥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를 불러 몇 가지를 부탁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이 도깨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비현실종제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이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의 어떤 색다른 풍속이 도깨비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뭔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뭔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약간 혼내달라는 식으로 약간 부탁도 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 마을만의 어떤 독특한 행사입니다. 다리 밑에 도깨비들, 대주가 큰 목소리가 부르면 다리 저쪽에서 대답한다. 미리 뽑아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잘 있었네. 동네도 별일 없는가? 덕분에 동네도 별탈이 없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깨비가 일종의 이 마을의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인가 봐요. 금년에도 당제는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은 게 차린 것은 없네마는 밥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서로 나눠 먹어서 고맙네. 맛있게 먹겠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어쨌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올려가는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이네. 이 뒤로는 또 그런 짓을 하지 말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깨비들한테 누가 벌을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잘 알았네. 그렇지만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라고 되어 있죠. 즉 마을의 비협조적인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녀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 한문연강 끌고 댕기떼기 산으로 들로 끌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다가 꼼짝 못하게 끼워 놓을 것일게 안심하지 말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협조적인 인물한테 이제 벌을 주고 있는 도깨비들의 모습이라는 건데 실제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런 사례가 비슷한 게 뭔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조심하려니 그런 짓 하지 말게. 그런 뒤 여기 밑줄 이번에는 자네한테 몇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을에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것이 아니네마는 금년에도 쌀값이 말이 아니래. 농촌 사람들이 죽을 맛이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깨비한테 부탁하는 게 이제 쌀값 문제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쌀값 매기는 작자들, 아마 이제 권력자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가 쪽간 알아갖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문여가 끌고 댕기떼기 방박 묶고 끌고 댕김시로 농촌 실적인 으점과 한번 구경을 시켜 그 작자들 눈탱이를 확 쥐어박아 불린게 끌고 댕길 적에는 우리 동네를 꼭 한번 오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쌀값과 관련되어 있는 쌀값을 매기는 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특징적인 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투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향토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현장감이라든지 일종의 어떤 생동감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느끼게 돕는 것 같아요. 알았네. 그 작작 끌고 댕김시로 반 죽여놓던지 바위에 끼워놓는지 할 것일게. 우리 알게.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가 어쨌는가. 직원들이 만드는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담화, 농약 이런 것은 지기를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네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가격 계속 올리나 봐요. 자, 근데 촌놈들의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말이여라고 돼 있는 거 봤을 때, 이 농업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쌌나 보죠. 무식한 놈들 문자 속은 몰라도 맑게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알만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데 말이야. 지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을 수출까지 재미를 보고 또 나랄 것을 절대로 수입을 못하게 해놓고 지그들 것만 뽑아서 두벌시벌로 재미를 보거든. 그런데 어째서 쌀값이나 수분값은 그것이 쪽간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것은 수입을 적냐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사회가 이제 점점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8, 9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마을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땡건설이라고 하는 어떤 크나큰 또 이슈가 터지게 돼요.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댐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을이 이제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갈등의 계기가 되겠죠. 마을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를 욕심을 낸 외부인들은 이를 사기 위해 마을에와 흥정을 벌인다라면서 여기에 이제 이 마을의 심볼에 해당하는 당나무가 있는데 어차피 땡 건설을 하게 되면 얘를 못 쓰니까 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 외부의 상인들이 찾아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진에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나무도 빈진이나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썩고 말 텐데 그냥 그런 것을 썩는 것보다 목물, 나무로 만든 유물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를 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지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당나무를 이제 목물로 바꿔서 차라리 보관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인간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허허, 남의 장에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 금목걸이를 나서야겠구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핀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인다는 지내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이치라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 할머니 돌아가시며 호랑이 맹키로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영감은 끙 매드립만 썼다. 목물장수도 허허 웃었대요. 아, 여기서 이제 외지인들이 목물장수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목물장수는 이제 이 당나무를 팔아가지고서 목물을 만들어라 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연히 영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랑 의견이 대립됨으로써 당나무를 오히려 보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어서요. 어서 가게. 그 입을 더 놀랐다가는 지벌을 맞아도 크게 맞아. 장사하는 사람이 괜한 지벌 잊지 말고 어서 돌아가. 수몰지구에서 당나무를 많이 사와봤으니 말씀입니다만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만 원을 더 얹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이 목물 장수는 이 당나무에 대해서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죠. 저 사람이 갈라면 갈 일이지 지벌을 보면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지벌을 때리기가 하면 못 때리라는 게 없어. 자동차 바꾸는 그것이 쇠고 곰게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낯짝이 양푼이 밑바닥으로 유들유들하던 목물 장수도 이 악담에는 눈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이제 떠나버린 거겠죠. 며칠 뒤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요. 이 작자는 동백, 모가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게 목물 장수가 아니고 정원사 장수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인이 와가지고서 이제 팔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 같죠. 근데 얘도 뭐 사실은 목물 장수랑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한참 동안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도 당나무에 군침이 생겼나 보다. 자기는 100만 원을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걸 파가지는 것은 아니겠고 역시 밑줄 속으로 목물점에 되팔아 넘기자는 수작인 듯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뭔가 나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까를 고민한 거죠. 허허, 말 죽은 원통보다 채장수, 말 죽은 원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마을의 상황이겠군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채장수, 이제 외지인, 외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네가 망조가 든게 채장수의 갓바치가 별하별 종자들이 오는구만. 이 작자는 더 물풍스럽게 내쫓았다. 아니 돈이 1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인데 그래요. 거기다가 윗단계도 끼어 팔면 그것도 7, 80만 원 받을 텐데 그럼 2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아니 저절로 굴러들어온 돈을 발로 차넘기자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삼식이가 출정을 합니다. 자, 삼식이는 이제 이 마을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얘도 이제 이쪽이랑 라인이 좀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수들과 영감의 갈등이었다면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의 갈등으로 내용이 번지겠죠.
무엇이 웃자고 어째? 물에 안장이는 민 당나무까지 팔아먹자고?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며 고함을 질렀대요. 됐어요? 자리실 영감인가 봐요. 이런 일은 그렇게 외골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장도 덩달아 30편을 들고 있었대요. 그럼 이장도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을 내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그게 마을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나무가 물에 잘 묶이면 당산할머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 건데 아랫당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윗당나무도 동네에 있고 당나무 있지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당산할아버지는 거기서 무엇을 하실 것이요? 동네에 없는 담집에서 당산할아버지가 무슨 중이라고 연구를 할 것이요? 강태국이라고 낚시질을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남겨두더라도 영감 네가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허, 아무리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이것이 뭔 소리요? 인사불성도 유불수지 물에 한 장이를 센 감나무까지 팔아먹자니 이러다가는 조상, 못등 팔아먹자는 소리는 안 나올지 모르겠구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아니 까놓고 말해서 맷등에는 조상유골인이 있지만은 당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당산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봤소? 삼식이는 말을 해놓고 눈길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마을의 어떤 갈등 상황으로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농촌사회의 어떤 붕괴의 모습을 이제 이 색다른 풍속에 대한 도깨비의 출혈을 통해서 뭔가 부탁하는 장면들도 여러 개 나오지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땡건설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당나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영감은 당나무를 그냥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정원수, 목물, 삼식이, 이장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팔아 넘기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들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마무리 지어봤고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도 영상 올릴 거고 아니면 영상은 이제 우리가 본 수업이나 이럴 때 그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드렸고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요.